그 저번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수업 끝나고 질문을 좀 받았는데 어, 그 수업 내용이 아마 좀 불만이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그러니까 좀 직관적이지 않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냐 이런 게 좀 궁금한 학생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제가 수업하고 거의 질문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저번에는 좀 많이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우연히 좀 다시 들었는데 그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공리라고 설명했는데 공리라고 설명한 건 아니고 이제 그 공리였나 이러고 설명했었는데 공리는 아니고 그 공리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어떠한 성질입니다. 그래갖고 요거를 좀 정정을 하고 그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이제 쭉 돌아보면은 동전 예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률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하든 이제 모순을 일끌어내지 않고 깔끔하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가 이제 이렇게 바늘이 이제 하나만 있는 시계 예제 같은 경우는 그게 좀 까다롭더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그 약간 정리가 되었던 부분이 우리가 그 르벡 척도라는 거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된다면은 이러한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한 점에 대한 길이는 0이고 모든 유리수들을 이제 더한 집합은 그 길이가 0이고 그 다음에 모든 무리수를 더한 집합은 그 길이가 2파이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같은 이제 무한이라도 급이 있어가지고 유리수 개수만큼 있는 무한이랑 무리수의 개수만큼 있는 무한은 뭔가 좀 이제 느낌이 다르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거를 길이를 잴 때도 좀 다르게 적용한다. 여기까지 했었죠. 이제 오늘은 그 개념을 약간 구체화할 건데 목표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수의 집합을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집합의 크기라는 걸 셀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의 원소가 3개밖에 없다. 그럼 그 집합의 크기는 3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유리수 집합을 상상을 하고 그 집합의 크기를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 다음에 무리수 집합을 상상하고 그 집합의 크기를 상상해 보면은 이게 그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뭔가 이게 같은 무한대가 아니고 유리수 집합에 있는 무한이라는 숫자랑 무리수 집합에 있는 무한이라는 숫자가 뭔가 이제 급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좀 더 엄밀하게 주고 싶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집합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별거를 다 하죠. 이게 제가 집합론을 배운 적이 없어요, 사실. 집합론을 배운 적이 없는데 저는 이 그 카데날 넘버 이런 게 집합론 처음에 딱 잡히면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 책의 끝부분에 나온대요. 처음에는 진짜 이제 쓸데없는 거, 쓸데없어 보이는 거, 쓸데없는 건 없죠. 통계학과에서 이제 잘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 쭉 있다가 거의 마지막 때쯤에 이제 카디날 넘버라는 게 나오는데 오늘은 그 카디날 넘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 이제 어, 조금 오늘 하는 내용들이 저번에 했던 내용보다 좀 더 비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저번에도 이제 직관적이지 않았는데 오늘 하는 내용들이 좀 더 비직관적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 갖고 제가 이제 너무 한 번에 설명하기보다 약간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 같은 뭐 테크닉이라든가 아니면 뭐 개념 같은 거를 좀 짚고 넘어갈 겁니다. 첫 번째 개념은 이제 기루법이라는 건데 아마 이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루법은 이제 간단하게 그냥 좀 이야기하면은 그 네 논리대로면 요 말을 그냥 기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장이 틀렸다는 거로 보이고 싶으면은 그 주장이 이제 왜 틀렸고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게 그 인터넷 댓글 보면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그 싸우고 있는 거 보면 이런 논리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야, 네 논리대로면은 이거겠네? 그럼 이거겠네? 그럼 이거겠네? 그게 말이 되냐? 약간 이런 식의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주장이 일단 맞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맞다면은 이거겠네, 이거겠네, 이거겠네. 그러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쭉쭉쭉쭉 진행을 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 상식이랑 이제 되게 벗어나는 모순적인 그런 문장이 나와요. 그럼 말이 되냐? 이렇게 하면은 그게 말이 되냐라는 거는 상대방 주장이 틀렸다는 걸 이제 비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그냥 긁어왔습니다. 님 논리대로면 이렇게 하고
뭐뭐가 문제여서 서울 전체가 문제가 없고 이거네요. 그러면은 뭐 모든 문제가 이게 그러니까 해결됐다라는 게 아니고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 없으니까 어떤 뭐 출산율 감소로 이제 이거 제가 읽어보진 않았어요.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냥 문장 구성만 딱 봐도 이게 기루법입니다. 네 논리대로 오면 이거네. 근데 말이 되냐? 그러니까 네 논리가 틀렸지.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논증을 하는 거를 기루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제가 출처를 갖고 왔어요. 하이브레인 넷이라는 건데 그냥 약간 그 박사들이나 아니면은 교수들이 가가지고 뭐 좀 정보도 얻고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거기서 이러고 놀고 있어, 이러고 싸우고 있어. 창피해 죽겠네 진짜. 어, 긁어왔어요. 이번 입시 결과 참 흥미롭군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싸울 때 많이 나타나요. 이거를 제가 다 읽지 않았어요. 흥미롭군요. 어떤 뭐 신입생 충원난 전국대학으로 확산 진짜 안 읽어봤어. 너무 길더라고. 뭐 근거로 될 것 같고 교수들 말하는 거 진짜 좋아해. 쭉 스크롤을 내리면은 엄청 싸웠죠. 엄청 싸웠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님 논리대로라면은 이게 그러니까 앞에 누군가가 이 사람의 기분을 거스르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네 논리대로면 이거네. 근데 그게 말이 되냐? 네 말이 틀렸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상대방이 틀렸다는 거를 내가 결국에는 보이기 위해서 맞다라고 가정한 다음에 계속 주장을 펼치다가 모순을 이끌어야 되는 거죠. 요게 인터넷에 이제 댓글로 싸울 때 네 주장이 틀렸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수학에서는 싸울 사람이 없잖아 사실. 그냥 나 혼자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A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그냥 가상의 인물을 하나 만들어서 그 가상의 인물이 A 프라임이라고 주장했다고 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없으니까 허수아비 같은 거 하나 세워놓고 그냥 섀도우 복싱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렇게 주장 안 했는데 누군가가 A 프라임이라고 주장했어. 근데 A 프라임이라고 치자. 근데 그러면 이거네, 그러면 이거네. 모순이네. 그러니까 A 프라임 틀렸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 거를 기루법이라고 합니다. 이 느낌을 되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일반화라는 개념인데 이게 수학에서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되게 많이 쓰는데 수학은 일반화의 학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뭐 보통 우리가 일반화라는 용어를 쓸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내가 이제 그 통계학과 기준으로 내가 어떠한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어떠한 이제 방법론을 제안해 가지고 어떤 데이터셋에서 그 방법론이 잘 워킹해. 그러면 이제 좋은 방법론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셋 말고 다른 데이터셋에도 네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어? 네 방법이 일반화 될 수 있어? 요렇게 이제 퀘스천을 많이 날립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 데이터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아니야 나는 이거 되게 제너럴한 방법이고 이 데이터 말고 다른 쪽에서도 다 일반화해서 이 개념을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화라는 거는 뭔가 이제 좀 더 특수한 상황에만 이제 정의되는 어떠한 뭔가가 아니고 좀 더 일반적인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그 일반화라는 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그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일반화하려고 합니다. 그 더하기라는 거를 이제 일반화하고 싶고, 아니면은 뭐 그 이 개구간 있죠. 그 양옆이 뚫려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일반화해서 오픈셋이라는 거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일반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일반화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은 아니다. 일단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런 겁니다. 연필의 데피니션이에요. 연필은 필기 도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흑연과 점토의 혼합물을 구워서 만든 가느다란 심을 이제 속에 넣고 그 겉은 나무를 둘러싸서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연필의 정의죠. 그렇죠? 연필의 정의가 이러하다면은 연필의 성질은 뭐냐면은 이 정의에 의해서 파생되는 뭔가가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는 데피니션이고 성질은 뭐 띠어럼 혹은 뭐 프로퍼티, 렘마, 코로렐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하여튼 이 연필을 흑연과 점토의 혼합물을 구워서 만든 뭔가 어떤 물질이라고 하면은 연필이 갖고 있는 성질은 뭔가 이제 종이에다가 연필을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던가 글씨를 쓸 수 있다던가
이런 거는 연필의 성질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연필을 디파인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은 종이에다 뭔가 그리고 쓰고 막 이런 거는 볼펜도 되거든. 그러니까 뭔가 종이 위에다가 쓸 수 있는 그러한 썸띵이라고 연필을 정의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그 정의가 기분되었을 때 임플라이 되는 어떤 속성일 뿐이지 그거 자체가 이제 정의화되진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반화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면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은 연필이라는 게 우리한테 이제 되게 친숙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치 오픈셋과 개구간처럼 개구간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되게 친숙해. 근데 오픈셋 이러면 이게 뭐라는 거야라고 좀 헷갈리잖아. 그러면은 오픈셋이라는 거는 개구간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 있죠. 요거는 잘 안 보이시죠? 애플 펜슬입니다. 음, 요거. 요거는 이제 연필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답할 수 있죠, 이거? 연필이 아니지. 왜냐하면 흑연이 없잖아. 점토도 없잖아. 나무도 없잖아. 그쵸?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때요? 연필이라는 개념을 뭔가 확장해가지고 이것도 연필로 부르고 싶지 않아요? 가끔가다 이제 그러니까 연필이라는 되게 내로한 데피니션을 좀 확장시키고 싶을 때 이것도 연필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데피니션을 재정해야 되겠지. 연필이라는. 그러니까 뭐 그런 흑연 뭐 이렇게 너무 그렇게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이 개념을 확장해 보자라고 할 때 그 원래 있던 개념을 확장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테크닉이 가장 많이 쓴다기보다 제가 볼 때 이거밖에 못 봤어요. 그 어떤 데피니션에서 나오는 성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성질이 원래 데피니션을 충분히 대표할 수 있을 만한 프로퍼티라고 생각할 때 그 프로퍼티 자체를 데피니션으로 재정의해 가지고 확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연필이 갖고 있는 데피니션은 흑연이랑 뭐 하여튼 그거 있죠. 그거였는데 거기가 갖고 있는 프로퍼티가 이런 거였죠. 뭐 손으로 이제 뭐 그림 같은 거를 종이에다가 꼭 종이가 아니어도 되겠다. 이거 태블릿에 그리니까. 하여튼 뭔가를 이제 그릴 수 있는 뭔가의 물체에다가 내가 이제 어떠한 그림이나 도표나 아니면 뭐 글씨 같은 거를 쓸 수 있는 도구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겠죠. 그게 원래는 정의가 아니었고 성질이었어요. 프로퍼티였는데 근데 내가 그거를 그냥 데피니션처럼 만약에 쓴다면은 요거는 어떠한 새로운 의미에서 제너럴라이즈된 버전의 펜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쵸? 물론 이게 되게 도전을 많이 불러일으키겠죠. 예를 들어 갖고 제가 이제 방금 말한 대로 어떠한 뭐 그 태블릿이나 뭔가 이제 썸띵에다가 내가 그 수식 같은 거를 쓰고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뭐 하여튼 뭐 무언가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도구다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그 귀찮은 논쟁 같은 거에 좀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야 이거는 충전해야 되는데 그럼 충전 꺼지면은 연필 아니고 충전이 된 상태에서만 연필이야?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거 되게 귀찮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 나는 이거 손으로도 태블릿을 쓰는데 그럼 내 손가락이 연필이야? 그럼 F 펜슬 있고 손가락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그게 되게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이 뭔가에 대한 개념을 일반화하는 거는 원래 되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전문가들을 찾아가겠죠. 전문가들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러한 개념이 있는데 이러한 개념을 좀 더 제너럴하게 확장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막 고민을 해가지고 여러 번 막 싸우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정의할래, 이렇게 정의할래 그렇게 싸우다가 뭐 그 모든 이제 논쟁을 카운터 칠 수 있는 어떤 이제 데피니션 비슷한 거를 새로 만든 사람이 이기는 거겠죠. 자, 이야기가 조금 이제 길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하고 싶은 거는 개수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확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 개수라는 거는 이래요. 어, 두석 달기. 자, A라는 집합에 1, 2, 3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A라는 집합의 숫자는 몇 개죠? 3. 그쵸? 뭐 이렇게 기호를 약속합시다. 크기. 그 다음에 내가 뭐
B라는 집합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뭐 1, 2밖에 없어. 그러면은 요거는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집합 A의 숫자는 집합 B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자, A라는 집합의 숫자가 예를 들어서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집합은 유리수들의 집합입니다. 유리수들의 숫자는 몇 개지? 무한대죠. 무한대입니다. 그 B라는 집합은 내가 자, B라는 집합은 실수해서 유리수를 뺀 거, 그러니까 무리수죠. 이러한 집합을 만들었는데 B라는 집합의 숫자는 무한대죠. 그러면 이제 A라는 집합이랑 B라는 집합이랑 뭐가 더 크지? 이게 애매한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렇게 보이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개수의 개념으로는 이렇게 주장할 근거가 없죠. 그렇죠? 무한대끼리 크기 비교하는 거 배워본 적 있는 사람 없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 이 집합의 사이즈라는 거를 하나 둘셋넷 셀 수 있는 그 개수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더 일반화된 버전의 어떠한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숫자를 세는 그게 카디널리티입니다. 그러면은 전략이 뭐라 그랬지? 연필 예제를 다시 생각하면은 원래 그 숫자를 세는 어떠한 개념 같은 거에서 비롯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 같은 게 있는데 그 정리 중에서 일반화하기 쉬운 거를 딱 찍어가지고 걔를 마치 정의처럼 다시 사용하는 방법을 택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볼 게 카디널리티입니다. 물론 이제 그 지금 확장된 새롭게 확장된 정의는 기존에 있던 그 정의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애플 펜슬이 있죠. 요거를 연필이라고 정의하는 어떠한 새로운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 문장에 따르면은 어, 여기 있는 흑연을 이용한 이 연필은 내가 새롭게 제너럴라이즈드 된 버전의 펜슬에 대한 스페셜 케이스가 돼야 돼요. 이것도 연필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새롭게 확정된 개념은 기존에 있던 개념을 당연히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참고는 이제 여기를 하시면 됩니다. 되게 이제 궁금하시면 우선 이제 그 넘버 사이즈 이런 거 말고 그 카디널리티라는 이제 용어를 제가 쓸 건데 유한집합일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숫자대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기존에 있던 거는 충돌이 안 되고 뭔가 무한집합에 대해서만 카디널리티를 계산하는 게 약간 좀 더 이제 까다롭게 그렇게 이제 바꾸면 되겠죠. 우리는 이제 무한일 때만 따지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일단 A라는 집합에 2, 4, 6이라는 원소 이제 세 개가 있다고 하면은 이 A라는 집합의 카디널리티는 양옆에 절대값을 씌운 이러한 기호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냥 원소를 하나 둘 셋 세 가지고 나오는 그 숫자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셋의 카디널리티는 3이에요. 자, 이제 A라는 집합이 그 유한집합이 아니고 무한집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1, 2, 3, 4 해가지고 쭉 있는 거. 그러니까 자연수 전체의 집합을 A라고 가정했어요. 그러면은 A라는 집합의 이제 카디널리티가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물었을 때 그냥 이거를 그냥 나이브하게 무한대. 그 다음에 그러면 유리수도 무한대. 이러면 이제 비교가 안 되니까 요거를 좀 더 이제 따져보자는 거죠. A라는 집합의 카디널리티.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요거의 이제 카디널 넘버 유한집합에서는 이제 그냥 개수를 의미하고 무한집합에서는 그 개수보다는 좀 더 이제 뭔가 복잡한 뭔가로 이제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개수가 갖고 있는 원래 그냥 정의 있죠. 개수의 정의가 뭐지? 잘 모르겠죠 사실. 그냥 하나 둘 셋 해갖고 셀 수 있는 거. 하여튼 우리가 아는 그 개수의 정의는 아니지만
그로부터 뭔가 파생되는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딱 찍어내서 일반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궁극적으로 일반화가 잘 되면은 뭐를 답할 수 있냐면은 유리수 집합의 카디널리티는 유리수 집합이 아닌 거, 그러니까 무리수 집합의 카디널리티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야지 우리가 그 전에 뭔가 이제 확률을 재는 그러한 가정들이 이제 좀 더 완결해질 수가 있다고 믿는 거죠.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내가 이제 펜슬이라는 거를 좀 더 일반적으로 정의하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넌센스라고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태블릿에다가 쓸 수 있는 뭔가는 다 펜슬이야라고 이제 정의를 한다면은 손가락도 펜슬이 되잖아. 그리고 애플 펜슬도 펜슬이 되죠. 그리고 뭐 태블릿이라는 거로 이제 한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오리지널 연필은 될 수가 없겠지. 하여튼 근데 뭐 정의하기에 따라 가지고 이게 어떤 사람은 이제 손가락도 펜슬의 일부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이제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그래갖고 사실 제너럴라이즈드 된 버전의 펜슬은 일반적인 그 영역에서 우리의 상식이랑 좀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로한 의미에서의 그냥 완전 펜슬의 정의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는 하나, 둘, 셋이라는 숫자 있죠. 그 숫자랑 카디널 넘버는 직관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충격적이게도 잘 모르더라고요.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배웠습니다. 그 함수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그 요런 거죠. 음. 바이젝티브는 알죠. 그러니까 모든 애가 이제 하나씩 똑같은 숫자로 이제 매칭이 되어 있는 거. 요런 게 이제 그 용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그 전단사 함수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있는 옆에 있는 거 있죠. 요거는 단사 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는 뭔지 다 알겠죠? 요거는 이제 단사 함수고 영어로는 인젝티브 아니면은 원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단사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 구수학 교육 과정에서는 단사 함수라고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과정에서는 이제 1대1 함수라고 이제 할 거예요. 그리고 1대1 함수가 있고 1대1 대응 함수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1대1 대응은 옆에 있는 요거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되게 어렵구나. 눈빛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거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요거는 이제 전사함수라고 하고 surjective 펑션 혹은 이제 onto 펑션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가 헷갈리는 이유가 용어가 막 통일 안 돼갖고 더 헷갈리는 것 같아. 그리고 한국말로는 바뀐 교육 과정에서 위로의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게 이제 잘 익숙하지 않은데 아무튼 저는 그냥 강의 노트에 좀 옛날식이지만 전사, 단사, 전단사 요거로 그냥 통일을 해갖고 앞으로 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솔직히 안 배웠거든요. 이거 저보다 더 윗교육 과정에서 막 이렇게 전사함수, 단사함수 막 이런 거를 썼는데 저도 이렇게 안 배웠는데 저도 뭐 1대1 함수, 1대1 대응함수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헷갈리더라고 나중에.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로 배웠는데 영어도 다 통일이 안 돼가지고 그냥 전사, 단사, 전단사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발음하기도 편하고 외우기도 편하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용어를 좀 정리를 할 건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제가 그냥 일부러 약간 깔을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surjective 펑션, 그 다음에 injective 펑션, bijective 펑션 이제 이렇게 부르는 세트가 하나 있고 요거 말고 onto 펑션, one-to-one 펑션, 그다음에 여기는 막 부르는 이름이 많이 있어요. one-to-one and onto. 그러니까 one-to-one이고 onto이다. 그 다음에 one-to-one correspondence라는 말도 있고 invertible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요거는 부르는 말이 많고 한국말로는 이게 전사, 그 다음에 이게 단사, 그 다음에 전사이면서 단사면은 전단사이고, 그 다음에 위로의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1대1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1대1 대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거는 집에 가서 모르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따지는 방법인데,
요런 거 있죠. 요게 이제 단사 그 다음에 전사를 따지는 방법인데 요거는 그냥 그 단사는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x1이랑 x2가 이제 서로 다른 값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f1이랑 f의 x1이랑 f의 x2랑 이제 서로 다른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값이 다르면은 반드시 거기에 있는 치역의 값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로 설명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전사함수라는 거는 그 치역 이꼴 공역이 전사함수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많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하기 쉬운 거, 치역 이꼴 공역이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요런 케이스죠. 요런 케이스는 치역이랑 공역이랑 똑같죠. 그래갖고 이러한 함수를 전사 함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전사 함수를 치역이랑 공역이 이제 똑같다라고 이제 따질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쉽다고 해야 되냐? 그 저는 좀 쉽긴 한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그 y 있죠. 화살표를 받는 쪽에 있는 애 있죠. 거기서 임의의 원소를 이렇게 뽑아요. 임의의 원소를 뽑아가지고 걔에 대한 요렇게 이제 화살표 받는 요런 거를 이제 상이라 그러거든요. 상이라 그러는데 그 이미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 이미지가 이제 받는 쪽이고 그리고 인버스 이미지는 요거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있는 요 원소 있죠? 이 원소의 인버스 이미지는 요거예요. 그 인버스 이미지가 x에 들어가면은 전사함수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따질 때 모든 y에 대해서 y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 가지고 적당한 x가 존재해서 이거는 이제 적당한 x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적당한 x가 이제 존재해서 요거는 이제 서치댓 그러니까 뭐 요 이후에 있는 수식을 만족한다라는 의미인데 요런 게 좀 익숙하지 않죠. 요런 노테이션이 김보람 학생 익숙할 것 같은데 이러한 관계가 있으면 이러한 관계가 있으면은 요거를 이제 전사 함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 있죠. 단사 함수. 단사 함수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따질 수 있냐면은 모든 x1, x2 여기 있는 x1, x2는 라지 x의 집합이에요. 모든 x1, x2에 대해 가지고 x1이 x2하고 이제 다르면은 f의 x1은 f의 x2하고 다르다. 이거 쓸 필요는 없을 거예요. 거기 제가 써놨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x에 있는 임의의 두 개를 딱 뽑아갖고 다르게 얘가 다르면은 이 값도 이제 다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얘는 전사함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한 C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가 X에 속하지 않잖아. 인버스 이미지는 공집합이죠. 그렇죠? 속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얘는 단사함수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은 x1, x2 이런 거를 이제 임의에 뽑았을 때 x1이랑 x2가 이제 다르면은 fx1이랑 fx2가 이제 달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x1을 만약에 3으로 잡고 x2를 다르게 4라고 잡게 되면은 3이랑 4는 다른데 여기 두 개의 값은 c로 똑같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단사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사함수를 따지는 거, 전사함수를 따지는 거는 우리가 잘 배웠죠. 그러면은 전단사 함수는 어떻게 따질 수 있냐? 어떠한 함수가 이제 전단사 함수인 거를 따지기 위해서는 걔가 단사 함수이고 동시에 전사 함수인 거를 따지면 되겠죠. 갑자기 이거를 왜 안 왔죠? 여기에 잘 보세요. 그냥 그 상식적으로 봐가지고 요런 거 있죠. 전사함수, 그렇죠? 이 전사함수 같은 경우는 x에서 y라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 f가
이게 만약에 전사함수, 그러니까 onto 펑션이라고 하면은 x라는 집합의 숫자하고 y라는 집합의 숫자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아이씨.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쵸? 겹쳐도 되지만 무조건 화살표로 y는 받아야 되는 거잖아. 그쵸?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단사라고 하면은 이제 요 케이스죠.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떠한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전단사 함수이면은 얘가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두 집합의 원소의 크기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좀 복습을 하면은 이제 용어는 이제 요런 게 있는데 우리는 전사, 단사, 전단사로 통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사인 거를 따지는 거는 임의의 이제 x1, x2를 이제 다르게 잡으면은 f의 x1이랑 f의 x2는 항상 다르다. 이제 요게 단사의 정의고 전사, 그러니까 온토 펑션의 정의는 그 y 쪽에서 임의 이미지를 또 뽑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인버스 이미지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만족하는 x가 이제 인버스 이미지잖아요. 그게 항상 x라는 집합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되겠죠. 전사의 정의 있죠. 요거는 엄청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 나중에 랜덤 베리어블 정의할 때 인버스 이미지를 이제 딱 상상하는 거를 좀 그 헷갈리시면은 지옥입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그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그 잘 이제 헷갈리면은 임의의 항수 있죠. 임의의 항수 이런 걸 해갖고 전사인지 아닌지를 꼭 따져보는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이건 뭐 당연하죠. 어떠한 함수가 전사 함수이고 동시에 단사 함수이면은 전담사 함수이다. 이런 거는 이제 당연한 성질이죠. 이것도 우리가 봤는데 집합 X에서 집합 Y로 하는 단사 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제 요게 된다는 거고, 그렇죠? 일단 집합 X에서 Y로 가는 전사함수 F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집합 X가 Y보다 크기가 크다. 이러한 개념이 이제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유한 집합. 이제 여기가 이제 예비 학습의 끝이고, 집합 X에서 그런 집합 Y로 가는 전단사 함수, 그러니까 원투원 코레스폰던스한 함수가 존재하면은 두 집합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유한집합에서 얘기입니다. 유한집합. 근데 이거를 그냥 정의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집합의 개수를 할 때 두 집합의 개수가 같다. 그러면 두 집합 사이에 1대1 대응 함수. 그러니까 전담사 함수가 우리가 임의로 존재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유리수 집합이랑 무리수 집합의 카디널리티는 다르다. 이런 걸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거 아닌가 사실?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집합의 개수를 다 세주고 무리수라는 집합의 개수를 다 세주면은 그게 뭔가 무리수가 커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이제 보이고 싶으면은 유리수 집합이랑 무리수 집합 사이에 가는 전담사 함수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로 보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무한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숫자 써갖고 무한대라고 딱 쓰는 순간 이거를 어떻게 내가 따지고 들어가야 되나 이제 되게 막막했는데 이제 단사, 전사, 전단사 이러한 그 개념을 잡고 있으면은 이 두 집합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펑션 관계만 우리가 잘 정리를 하면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유리수 집합이랑 무리수 집합의 카디널리티가 일단 다를까? 이제 이런 건데 그 전에 넘어야 될 산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하는 게 좀 나을지 무한의 이제 무한 집합의 개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양의 정수의 집합이 자연수 집합 아니야? 잘못 썼네. 자연수 집합 있죠. 요 자연수 집합의 숫자를 제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냥 이거 하지 말자. 어, 그냥 뭐 자, A라고 이제 칩시다. A라는 이제 A는 이제 무한인 어떠한 숫자죠. 그러면은 이 자연수 집합이랑 요거를 합집합하면은 숫자가 뭐가 되면 좋겠어요? A 플러스 1인가? 너무 난잡하지 않나?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A 플러스 2인가? 이거 무한인데? 무한에다가 무한 더하면 그냥 무한 아니에요? 그쵸? 이걸 A라고 보고 싶기도 하고 뭐 엄밀하게 A 플러스 1로 보고 싶기도 하고 그쵸?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자연수 집합이랑 거기에 마이너스를 다 붙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의 정수들을 하면은 개수가 일단 두 배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A라고 치면은 어, 이 음수의 집합 그거를 제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n에 마이너스를 붙인 요 집합의 카디널리티는 그러면 이제 2a가 돼야 되나?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서 계속 또 0도 포함시키고 마이너스 1도 포함시키고 해가지고 요것도 만족하면은 이게 뭐 또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가 되고 되게 이제 좀 이상할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일단 직관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수라는 이제 개념을 좀 벗어나서 카디널리티라는 거를 딱 정의를 하고 싶을 때 실제로 원소를 세야 된다는 이제 개념 없이 뭔가 어떠한 집합이랑 두 집합 사이에 개수를 비교하고 싶을 때는 함수를 잡아갖고 그 함수가 이제 뭐 온투인지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그 전사인지 단사인지 뭐 이제 이런 거를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다 보면은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은 일단 이제 1차적으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자연수 집합의 개수 있죠. 카디널리티하고 유리수 집합의 카디널리티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1시간 동안 이제 그거를 보일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